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제 12번째 강의로 메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라이제이션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금속 배선을 의미합니다. 즉 금속 배선인데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그 디바이스들, 즉 그 MOSFET들을 연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금속 배선이 있기 전에 먼저 애칭이 있고, 즉 컨택홀 애칭이 있고, 애칭을 한 이후에 금속 배선, 즉 금속을 증착함으로써 배선을 하고 필요 없는 잉여된 금속 부분은 지워버리는 그런 공정들이 바로 금속 메탈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메탈라이제이션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메탈을 증착을 하고 또는 이제 층간 ILD라고 하는 층간 절연물, 즉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데포지션의 그 공정이 또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메탈라이제이션이 이루어져서 다층간의 금속 배선을 할 수 있게끔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챕터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일반적인 메탈라이제이션을 커버하는 것과 동시에 요즘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구리 공정, 즉 그 카파 공정에 대해서 상감 기법, 즉 데머신 공정을 사용하는 구리 배선 공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번째 강의 메탈라이제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들은 메탈라이제이션에 대한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들인데, 단지 금속 배선이라고 해서 메탈만 그냥 얹어주는 그런 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메탈을 공정을 하기 위해서 메탈이라는 것의 성분이 바로 그 다이엘렉트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접착력을 좋게 할 수 있느냐, 즉 어디션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금속의 이온들이 어떻게 다이엘렉트릭, 즉 절연체에 디퓨전 되지 않게끔, 그래서 전기적인 통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웨이퍼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웨이퍼 메탈라이제이션은 금속의 절연물을 증착하는 공정으로 케미칼 또는 피지컬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즉 화학적인 반응 또는 물리적인 반응을 사용해서 그 금속을 증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다른 메탈 커넥션하고는 좀 다르게 독특한 그런 커넥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브쿼러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쿼러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0.25 마이크론을 의미하고요. 서브쿼러는 0.25 마이크론보다 더 낮은, 즉 0.18, 0.13, 지금 요즘 하고 있는 90나노, 50나노 공정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1마이크론이나 쿼러 마이크론 이상에서는 금속들이 또는 90나노 공정까지도 일부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배선 물질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겠지만 집에서도 흔히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시죠. 알루미늄 포일도 사용하시고 알루미늄 셰시도 사용하고, 저희가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볍기도 하지만 그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만큼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아주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가공하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공하기 쉽다는 것은 금속 자체가 무른 금속입니다. 즉 물렁물렁한 금속. 물렁물렁한 금속이라고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즉 금속 안에 있는 금속 입자들이 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 전기장의 힘에 의해서 전자들이 움직이다가 금속 입자들을 밀어내서 결국은 도선이 얇아지는 것에 의해서 저항이 증가해서 열이 발생하고 발생된 열로 인해서 금속 선이 끊어지는, 그래서 반도체가 오동작 또는 동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알루미늄보다 조금 더 전도성도 더 좋고, 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리라는 그 물질로 대체되기 시작됐고, 그 구리 배선 공정에서 치명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서브쿼터 마이크론 그 공정에서 배선 공정들이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쪽에 MOSFET가 있고, 그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 어떤 그 컨택 부분이 있습니다. 컨택 부분이 바로 금속 메탈라이제이션이 있고, 컨택 부분 맨 위쪽으로 보면 편편하게 금속선이 배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끄집어 갖고 나오면 이 가운데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금속 메탈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맨 아래층부터 보면 이쪽이 바로 소스 또는 드레인이 되겠죠. MOSFET의 소스나 드레인이 되는데, 디퓨전된 액티브 리전이라고 하고, 실제 물질 자체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완전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이 바로 실리콘하고 맞닿는 부분에 바로 그 정션 레지스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션 레지스턴스를 저항 성분을 없애고자 실리사이드라는 것을 하죠. 즉 실리콘하고 금속의 합금 처리를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즉 이니셜 메탈 컨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리사이드를 만들어 놓고, 실리사이드가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바로 금속 메탈 플러그를 삽입하게 됩니다. 플러그를 삽입한다는 것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메탈 증착 공정을 통해서 그 메탈 또는 스퍼터 공정을 통해서 메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알루미늄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 구리라는 것은 굉장히 산화도 금방 되고 구리가 확산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이 되면 옆에 있는 다이일렉트릭 레이어, 그림에서 하얗게 표현이 되어 있는 절연을 하기 위한 다이일렉트릭 레이어의 금속 입자들이 확산됨으로부터 다이일렉트릭 그 물질, 즉 절연 물질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금속이 확산되지 말라고 확산 방지막을, 즉 디퓨전 배리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부터 디퓨전 배리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금속 플러그를 만들고, 또 다시 금속 배리어, 디퓨전 배리어를 만들고 플러그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메탈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메탈 라인도 마찬가지로 카퍼 라인일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카퍼가 디퓨전 되지 말라고 배리어를 만들고, 메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디션과 또는 디퓨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디션을 향상시키고, 디퓨전을 방지할 수 있는 디퓨전 배리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메탈 스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즉, 메탈 스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메탈들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탈 스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메탈 원과 이제 컨택과, 이 아랫부분이 컨택 부분이고 위에 부분이 비아라고 하는 건데, 메탈 원과 만나는 컨택과 같은 아래층 위층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비아를 형성을 하고요. 주로 비아나 이런 부분들은 텅스텐으로 만들어서 텅스텐 플러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또 계속 가면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알루미늄 공정을 사용했을 때는 그냥 애치를 하고 구멍을 파넣고 금속을 증착하는 그런 공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데머싱 공정을 사용하면서부터, 구리 공정을 사용하면서부터 데머싱 공정을 사용하게 됐고, 데머싱 공정의 가장 장점은 플러그와 메탈 라인을 별도로 가지 않고 텅스텐 플러그, 즉 비아 공정과 메탈 공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데머신이라는 그런 동시에 비아와
그 다음에 그 메탈 라인을 동시에 듀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데머신이라는 공정을 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어떤 인터커넥션, 즉 메탈의 어떤 그 서로 간에 연관하는 인터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 플로우고, 오른쪽에 있는 프로세스 플로우가 바로 듀얼 데머신의 카퍼가 사용되는 듀얼 데머신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왼쪽에서 그림을 보면 이 맨 밑에 있는 하얀 부분이 어떤 뭐 디바이스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뭐 다이렉트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빗금 쳐 있는 부분처럼 그 모양이 나와 있는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금속입니다. 즉 밑에 있는 하부 금속이 되고, 상부 금속이 이제 그 위층에 위치하게 되면 분명 etch를 한번 해서 포토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etch를 하고 구멍을 판 다음에 여기에 플러그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부분만 딱 채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서 전부 다 데포지션을 하고요. 즉 스퍼터를 하든 뭐 데포지션을 하든 스퍼터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CMP를 이렇게 해서 갈아 없애서 날리고, 그 다음에 메탈을 다시 증착을 한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두 번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이제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공정이 조금 더 조금 복잡했는데 듀얼 데머신 프로세스를 하면서부터 비아 공정과 메탈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정 프로세스 플로우로 보면 조금 더 길지 모르겠지만 단점이 해결됐죠. 즉 이 플러그와 메탈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는 이 이종 간의 금속의 접합으로 발생되는 어떤 레지스턴스 성분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듀얼 데머신 프로세스가 유용하다는 점이 있고요. 프로세스 플로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에 같은 샘플을 가지고 여기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엣치 스탑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덮어놓고 전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덮고 포토리소그래피를 하게 되겠죠. 포토리소그래피를 해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부분적으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정이 바로 다시 SiO2의 증착이 있습니다. SiO2 증착을 전체를 다 하게 되겠죠. 즉 이 그림에서 이 위에 윗단에 요만큼의 SiO2가 증착된 상태에서 SiO2를 한꺼번에 에칭을 합니다. 즉 한꺼번에 에칭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비아 모양과 메탈 라인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카퍼 시드 레이어를 CVD로, 즉 PCVD로 증착을 한 다음에, 카퍼 CVD라고 얘기하는 CVD로 증착을 한 다음에 전해 도금, 즉 전기 도금을 통해서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그 구리가 자라나게끔, 구리가 이렇게 석출돼서 비아하고 메탈 라인을 동시에 채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카퍼 CMP, 즉 카퍼를 지워 없애는 CMP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훨씬 더 이 접촉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좀 더 우수한 성질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항 성분이 적기 때문에 열도 덜 발산하고 소비 전력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카퍼 메탈라이제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더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카퍼를 사용해서 메탈라이제이션을 한 그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윗단계까지 전체 카퍼 공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정에서는 카퍼가 있고요. 뭐 기업적 보안적인 측면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 사진은 미국에서 나온 사진이고요. 공개된 사진이며 요 밑에 부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MOSFET, CMOS가 존재하고 CMOS에서 게이트가 있고 소스하고 드레인이 컨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메탈이 있고요. 메탈과 다른 메탈 위층에 있고 메탈과 메탈을 이어주는 플러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탈 플러그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서로 같은 색깔로 표현됐다는 것을 보면 여기는 플러그가 아니라 듀얼 데머신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듀얼 데머신을 사용한 거, 비아하고
메탈 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윗단에서는 듀얼 데머슨이 아니라 플러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7개의 메탈 레이어를 갖고 있는 반도체 소자의 어떤 크로스 섹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밑에 단일수록 모양이 작고 윗단으로 갈수록 모양이 크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설계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께서 그냥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탈에 의해서 그 메탈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메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메탈의 그 어떤 그 특성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즉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적인 전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전에 데포지션에서는 전기 절연성을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메탈은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컨덕티버티라고 하는 부분, 즉 얼마만큼의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금속을 사용한 이유는 전기가 잘 통하라고, 즉 저항이 낮으라고 사용한 이유고요. 어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잘 필름이 붙어 있느냐, 즉 메탈 라인이 다이일렉트릭하고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느냐, 내구성이 좋느냐에 대한 의미고요. 증착이 가능하느냐, 즉 메탈 원소스를 가지고 아주 얇은 방막을 만들어낼 건데 그 방막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어떤 증착이 가능한 공정이 있느냐 또는 그런 재료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실제 메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메탈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부분을 남겨두고 원하지 않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즉 패터닝이 가능하느냐. 또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 플래너라이제이션, 즉 CMP 공정이 필요한데 CMP 공정에서 그 금속이 갈아서 없어질 수 있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얘가 내구성이 좋으냐, 즉 알루미늄에서 나타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를 나타내고요. 부식이 얼마나 민감하느냐, 즉 금속 라인이라는 것은, 금속이라는 것은 늘 부식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철이 녹이 쓰는 것도 그 산화가 돼서 부식이 된다고 하는 건데, 금속 선이 부식이 돼서 녹이 슬면 저항 성분이 발생하게 되고, 저항 성분이 많이 발생하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좋지 않고, 신뢰성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소자가 일찍 고장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식이 잘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방막, 얇은 막이기 때문에 필름의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작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그 반도체에 사용되는 메탈이 결정됩니다. 특히 그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메탈의 종류들 중에 몇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고려를 해보면 초창기에는 알루미늄만 사용됐었습니다. 알루미늄만 사용돼서 알루미늄이 굉장히 좋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었고 가공하기 쉬웠지만 그때 당시에는 패턴에, 즉 반도체 사이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의 지름이 한 50마이크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숫자는 1마이크론 또는 0.5마이크론 정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최근에, 즉 여러분의 머리카락 1마이크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카락 길이 말고 단면도에서 그 5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로 크다라고 사용을 한 것이고, 최근에 사용되는 50나노급의 반도체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 머리카락 단면도의 1000분의 1 정도, 즉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잘라서 1000개의 반도체를 줄 세워 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작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컸었던 1마이크로 정도 되는 크기의 1마이크로 정도 되는 크다라니까 되게 웃기네요. 1마이크로 정도 되는 큰 반도체를 만들 때는 알루미늄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반도체 사이즈가 작아져서 1마이크로가 아니라 수십 나노 또는 100나노급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단면적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즉 단면적이 100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얘기는 금속 라인 자체도 단면적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 단면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항이 훨씬 더 100배 이상 커졌다는 얘기가 되죠. 즉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물장난을 할 때, 어렸을 때 물장난을 할 때 호수에서 물이 나오는 게 물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멀리 가지 못하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 친구한테 물을 쏘려고 어떤 역할을 했었죠? 앞에 호수를 막으면서 물이 나오는 구멍을 막 작게 만들었죠. 그러면 물이 멀리 나갔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멍이 작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물이 나가는 힘이 굉장히 세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1마이크로짜리 반도체를 만들 때 1마이크로짜리 뭐 반도체를 만드는 메탈 라인이 이만했다면 전자가 지나가는 힘들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작아지는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금속선이 이렇게 얇아졌어요. 즉 이렇게 얇아지다 보니까 전자들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작아진 만큼 그만큼 빨라졌겠죠.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진 애들이 그 안에 있는 금속 입자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금속 입자가 막 밀려나요. 그래서 밀려나서 금속 입자가 없어져요. 즉 없어진다는 얘기는 점점점 선이 얇아진다는 얘기고 점점점 선이 얇아지니까 전자들이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더 그런 열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알루미늄에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 줄여보려고 알루미늄하고 카퍼하고 합금을 해서 합금을 하는 카퍼 알로이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런 현상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을 하자마자 반도체 소자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 효과가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그 구리를 사용하는 카퍼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카퍼를 사용해서 그런 효과는 개선했는데 마침 카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카퍼가 갖고 있는 확산을 잘한다는 단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잘하기 때문에 확산을 잘한다는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웠죠. 그게 바로 디퓨전 배리어라고 하는 것이고 디퓨전 배리어로 사용되는 메탈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확산하지 않으면서 구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금속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런 금속을 찾으면서 실리사이드라는 것도 염두에 두게 됐습니다. 즉, 디퓨전 배리어로 사용되는 그 금속 자체가 실리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실리콘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붙어 있긴 하되 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즉 저항이 발생하니까 열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10분 이상 인터넷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열 때문에 뭐 난로를 켜놓은 거 아니잖아요. 노트북에. 그렇죠? 그런 열이 발생해서 열을 줄이고자, 즉 컨택 레지스턴스를 줄이고자 실리사이드라는 공정을 개발하게 됐고 그 공정이 개발되면서부터 저항이 작아져서 열이 덜 발산하고 그만큼 저전력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노트북이 옛날에는 노트북 배터리가 뭐 2시간 정도 갔다, 요즘은 뭐 6시간 간다, 어떤 광고에서는 우리 노트북은 뭐 8시간 9시간 간다라고 뭐 얘기도 하긴 하지만 다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그 저전력 소비라는 것들이 기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VR을 만들게 되면서 메탈 플러그라는 그거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플러그에 사용하는 텅스텐이라는 물질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 반도체를 만들 때, 즉 10년 전, 15년 전의 반도체를 만들 때는 금속 그러면 알루미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에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있고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 구리가 있고 그다음에 베리어 메탈로 사용되는 타이타늄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사이드로 만드는 타이타늄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타이나이트라이드 같은 것이 사용되고요. 메탈 플러그로 사용되는 텅스텐이 사용되고 굉장히 공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물질이 사용되기 시작하죠. 이유는 제가 강의 초반기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만큼 고용량의 그다음에 고효율의 빠른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점점점 소자를 작게 만들고 빠르게 응답하는 그런 소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만 사용하다가 각각의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 또는 복잡한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반도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 과거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과거에 뭐 메탈도 알루미늄, 비아도 알루미늄,
위에 있는 메탈도 알루미늄, 맨 위에 있는 것도 알루미늄.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그 장비도 간단하고 장비의 종류도 알루미늄을 쓸 수 있는 장비 하나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오미 컨택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션 스파이킹입니다. 즉 정션 스파이킹이 갖고 있는 그 컨택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도 있지만 정션 스파이킹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에 있는 알루미늄 플러그가 있는데 알루미늄 컨택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계속 열을 가하는 공정을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실리콘보다 훨씬 더 무른 금속이고 무르다 보니까 얘가 고온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을 해갑니다. 그래서 디퓨전을 하게 돼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게 되죠. 즉 소스하고 드레인에 우리가 딱 원하는 만큼의 전기가 흐르게끔 수십억의 장비를 수십억짜리 장비를 사용해서 또는 수백억짜리 장비를 사용해서 요 정션의 도핑 농도를 딱 조절을 해놨어요. 그런데 도핑 농도를 조절해 놓은 거에다 금속에 말뚝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핑 농도가 변해서 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바뀌니까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다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퍼런 스크린이 퍽 나오죠. 잘못된 연산을 수행합니다라는 형태로 해서 윈도우가 퍼런 형태로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윈도우 그 시스템이 나빠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반도체 소자가 오동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윈도우가 잘못된 연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반도체 소자가 조금씩 낡아지고 어쩌다 보면 0과 1을 잘못 구분을 해서 0이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1이라는 신호를 주다 보니까 잘못된 연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냐면 정션 쇼트를 만들어냅니다. 즉 이쪽에 PN 정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금속으로 박아놔서 PN 정션이 깨지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아예 그냥 이쪽으로 삥삥삥 돌아버리는, 그래서 반도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션 스파이킹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알루미늄 커퍼 알로이를 사용하게 됐고요. 즉 대략 한 0.5%에서 4% 정도의 구리 합금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구리가 사용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알루미늄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작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가 작아졌기 때문에 구리 라인도 작아졌고, 즉 전기가 통하는 관이 작아졌기 때문에 저항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더 낮은 금속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더 낮은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비 전력이 더 낮아야 된다. 즉 이때 당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면 하루도 못 쓰는, 배터리 용량이 하루도 안 돼서 저녁 시간에 한 7시, 8시 되면 배터리가 다 되는 그런 정도의 배터리였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했냐면 내일 아침까지는 적어도 견딜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해서 뚱뚱한 배터리. 그런데 뚱뚱한 배터리는 무거워서 싫다. 얇은 배터리지만 내일 아침까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들 MT 갔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배터리 다 소모돼 있고,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을 크게 하는 대신에 반도체 소자가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끔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파워 컨섬션,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덜 소비하게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배터리는 물론 크기는 작아졌지만 배터리의 효율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웬만한 전화기 같은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 여러분 2, 3일 정도는 끄떡없이 버티시죠. 그런 이유가 바로 요즘 만들어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소자들이 전력을 덜 소비하는, 그리고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전력을 최소한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타이터 패킹 덴시티, 즉 더 많이 집적화돼서 여러분들이 저희 와이프 농담도 했었지만 이제는 64메가바이트 플래시 메모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플래시 메모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1기가 또는 2기가 또는 선물용으로는 8기가 정도는 돼야 내가 오늘 플래시 메모리 선물을 받았다 해서 뿌듯해지는 정도의
그런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용량이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64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64메가바이트짜리 목에다 걸고 다니던 시절에서 지금 8기가라고 하면 몇 배가 늘어났냐면 대략 한 100배, 120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그러면 같은 개념이라면 제가 64메가짜리를 120개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효과였는데 사실 더 작아졌죠. 그 이유는 더 소자를 작게 만들고 더 조밀하게 만들어서 64메가짜리를 120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8기가짜리 메모리 하나를 딱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바로 타이터 패킹 덴서티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또는 더 작게 만들면서부터 아주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나왔는데, 이제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단어들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됐을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는데, 불과 이제 한 5년 정도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지나게 되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마 박물관에나 있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데머신을 하면서부터 카퍼를 사용하고 듀얼 데머신을 사용하면서 프로세스 스텝이 좀 더 간단해질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퍼가 갖고 있는 챌린지도 만만치 않게 있죠. 자, 베리어 메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퍼는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즉, 카퍼는 언제든지 쉽게 산화가 되고 언제든지 쉽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디퓨전 배리어를 만들어냅니다. 탄탈륨으로 디퓨전 배리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탄탈륨으로 디퓨전 배리어를 만들고, 즉 아주 조밀하고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카퍼가 디퓨전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탄탈륨으로 방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수를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고 중간에 카퍼를 채워 넣으면 바로 카퍼가 디퓨전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상에서 보면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머신 공정을 사용했다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리사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테그레이션 강의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신기한 공정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다른 어떤 공정보다도 더 신기한 공정인 것 같아요. 물론 화학공학이나 재료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 공정을 전공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공정 중에 하나가 실리사이드라는 공정이죠. 이유는 공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 또는 찾아냈을까를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설명을 드리면 실리사이드라는 것은 실리콘의 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라는 금속을 사용하는데, 나이트라이드 사용하시는 타이타늄을 사용하는데, 타이타늄을 전체 웨이퍼 상태에 만들어 놓은 웨이퍼 상태에 전부 다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즉 스퍼터를 하고, 즉 데포지션을 하고 열 처리를 하면 실리콘하고 타이타늄하고만 합금이 일어나고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타이타늄은 합금이 일어나질 않아요. 즉 실리콘이 열려져 있는 부분, 실리콘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 TISI라는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옥사이드 부분은 합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합금 TI를 없앨 수 있는 용액에 담갔다가 꺼내면 TISI는 그대로 남아있고 TI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즉 옥사이드 부분에서는 절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금속이 싹 없어지고, 금속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다 합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다 신기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른 금속을 접합을 시키면 저항도 적어지고 접합도 잘 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는데,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서도 이 부분은 옥사이드로 덮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이 실리콘으로 열려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 열려 있는 부분만 합금이 된다는 거.
맨 마찬가지로 이 게일 옥사이드 부분에 맨 윗부분만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부분만 합금이 돼서 실리사이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공정입니다. 이런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런 그 합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의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용량의 그 메모리 등 또는 아주 뭐랄까요, 듀얼 코어, 쿼드 코어가 막 그런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별의별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리사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MOS-FET가 하나 있고 양쪽에 STI, 즉 Shallow Trench Isolation으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옥사이드죠. 즉 옥사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게이트 왼쪽 오른쪽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 부분들도 사이드월 스페이서 부분도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타이타늄을 전부 다 덮어놓고 합금 처리를 하면 요 열려져 있는 요 옥사이드 부분, 그 게이트 부분만 TiSi2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열려져 있는 요 소스하고 드레인 부분만 TiSi2라는 금속으로 바뀌어져서 전체 금속을 다 덮었지만 이쪽은 변화가 없어서 금속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소스하고 드레인이 쇼트가 나지 않고 또는 게이트하고 쇼트가 나지 않고 정말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딱 금속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합금 과정, 즉 실리사이드를 통해서 sheet resistance, 즉 면에서 접촉되는 어떤 접촉 저항이 낮아졌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 reduced gate to source drain resistance, 즉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서 게이트하고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의 저항성이 낮아져서 저항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전기를 덜 소모하는 거고 그래서 low power consumption, 즉 저소비 전력이 낮은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실리사이드 공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MOS-FET를 만드는 프론엔드 과정이고요. 소자는 다 만들어졌어요. 프론엔드 과정까지 다 끝나고 이제 금속 배선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금속을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금속을 집어넣는, 채워넣는 그런 공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리 공정을 하고 더 ULSI 시대에서는 실리사이드라는 공정을 하게 되죠. 실리사이드 공정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그림에 나타나듯이 전부 다 타이타늄을 다 덮어줍니다. 다 덮어주면 현재 이 상태에는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드레인뿐만 아니라 사이드월 스페이서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STI 부분하고 모든 부분이 다 타이타늄으로 덮어지게 되죠. 이 타이타늄으로 덮어진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RTP를 가지고 열 처리 시간, 즉 디퓨전 시간에 RTP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RTP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RTP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즉 Rapid Thermal Processor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언의를 하게 되는, 즉 메탈을 큐어링 시켜주면 한 800도, 850도 정도의 온도에서 메탈을 큐어링 시켜주면 RTA라고 하는 그 Rapid Thermal Annealing을 해주게 되면 열에 의해서 실리콘하고 타이타늄은 합금이 이루어지고 옥사이드 부분은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세로에 나와 있는 요 사각형의 STI 부분에 요 세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이 세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서 부분도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뒷부분에도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합금이 사이도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지 실리사이드가 생기는 부분은 딱 여기 네모난 판만큼, 위에 열려있는 네모난 판만큼, 또 왼쪽에 있는 딱 요 네모난 판만큼입니다. 즉, 네 번째에 있는 타이타늄을 스트립을 해보면 타이타늄하고 실리콘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TiSi2라고 돼 있는 형성된 부분은 타이타늄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타늄을 없앨 수 있는 약품에 녹지 않고 실리콘 옥사이드 부분에 얹어져 있던 타이타늄만 싹 없어져 날아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탈라이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바로 실리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사이드 공정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메탈 플러그를 꽂게 되는데요. 플러그를 이제 공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 시대 때는 플러그 공정이 아니라 그냥 배선 공정이 직접 갔습니다. 즉 이렇게 배선 공정하니까 툭 튀어나온 부분은 올라오고 들어간 부분은 내려가고 이런 공정이 반복되면 울퉁불퉁해지는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울퉁불퉁한 공정을 없애고자 CMP라는 플래너라이제이션이라는 공정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높이 올린 다음에 이 높이 올린 부분에 컨택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편편한 형태로 초기 상태로 계속 편편한 상태로 공정을 진행합니다. 물론 공정은 더 복잡해졌지만 이 과거의 공정을 사용하면 다층으로 올리기가 힘듭니다. 즉 메모리 공정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6층, 7층 또는 8층, 12층까지 금속을 올리려면 굉장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특히 초기에 개발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메모리 공정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정을 보면 이제 컨택 엣치를 통하고요. 즉 컨택 엣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부분만 열어놓을 수 있도록 포토리소그래피 패터닝을 하고 열려져 있는 부분만 플라즈마 에칭, 드라이 에칭을 해서 없앤 다음에 알루미늄을 전체 다 덮고 필요 없는 알루미늄을 없애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아주 두꺼운 옥사이드를 데포지션합니다. thick 옥사이드를 데포지션을 하고 쭉 높이 데포지션 한 다음에 옥사이드가 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어지라고 CMP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편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컨택 엣치를 합니다. 즉 컨택 엣치라는 것은 소스하고 드레인, 게이트가 만날 수 있는 부분에 구멍을 파는 거죠. 쭉 엣치를 해 나간 다음에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 메탈을 채워 넣습니다. 즉 메탈을 채워 넣기 전에 디퓨전 하지 말라고, 즉 금속 물질이 옥사이드 부분에 절연 물질로 디퓨전 하지 말라고 디퓨전 베리어를 먼저 베리어를 친다고 하는데 베리어를 치고요. 베리어를 깔고 그 다음에 텅스텐 전체 다 데포지션 합니다. 뒤에 더 그림이 텅스텐 데포지션 그림은 나오는데 텅스텐 데포지션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도 텅스텐이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 필요 없는 텅스텐은 이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플래너라이제이션 하는 공정으로 소자를 만들고 배선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든 메탈 플러그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여기에 보면 폴리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에 실리사이드가 되어 있는 폴리사이드 게이트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요. 여기에 합금이 된 영역이고 요 밑에 부분은 폴리실리콘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MOSFET의 부분입니다. 이게 게이트고요. 소스하고 드레인 부분이 이렇게 있고 아마도 이 소자의 사이즈 중에 이게 아마 0.18 마이크론 정도 될 겁니다. 즉 0.18 마이크론이라는 것을 10개를 더하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여기가 한 18 마이크론, 이 전체가 대략 한 20 마이크론 정도 된다면 여러분 머리카락의 지름이 50 마이크론 정도 된다면 이 스크린에 여러분 마이크를 딱 올려놓으면 머리카락을 올려놓으면 스크린이 보이지 않겠죠. 그 정도로 작은 정도의 소자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윗부분에 메탈에서 아주 높은 옥사이드를 만들어 놓고 메탈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탈을 채우고 그 다음에 메탈 플러그가 또 올라오고 여기는 메탈 라인이 지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즉 아마도 여러분 머리카락을 10개로 머리카락을 10갈래로 이렇게 쫙 나눠서 그 한 가닥을 뽑아내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한 정도의 한 가닥 정도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10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한 가닥이 이만하다고 보시면 반도체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의 크기를 보면 얘네들의 한 5분의 1 정도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가 요 점 하나.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로로 이렇게 칼로 날카롭게 자른 다음에 가로로 반도체를 100개 세우면 세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메탈을 우리가 증착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메탈이 이렇게 쓰였다. 플러그도 쓰이고, 배선도 쓰이고, 메탈 이것저것 다 쓰였는데, 배리어도 쓰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연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어질까 하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베포레이션, 스퍼터링 또는 메탈 CVD, 카퍼 일렉트로 플레이트가 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메탈을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즉 금속을 막 고열을 가해서 막 끓이면 얘가 이제 기화를 하겠죠. 즉 가습기에서 물이 나오듯이 초음파를 물에다 쏘면 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 아주 미세한 물 분자로 나오듯이 고열을 가해서 금속을 끓이게 되면 얘네들이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즉 기체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로 기화하는 것들을 웨이퍼를 거꾸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기화하는 금속 입자들이 웨이퍼에 달라붙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것들은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물리적인 기화하는 힘에 의해서 증착이 되기 때문에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PV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의 가능하게 된 것들은 진공이라는 진공 기술이 개발되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즉 진공 상태,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에서 이거 보글보글 끓이면 금속 입자들이 싹 증발해서 웨이퍼까지 올라옵니다. 만약에 공기 입자들이 많다면 금속 입자들이 공기에 코팅이 될 거예요. 자, 그 장비는 이렇습니다. 즉 대략 이런 크라이오 펌프나 어떤 하이 베큐um 밸브 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다 뽑아내고 러핑 펌프, 로터리 펌프에 의해서 공기를 다 뽑아내면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크루서블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전기적인 힘을 가해서 로 같은 형식인데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금속을 빨갛게 달구게 합니다. 빨갛게 달궈져서 일정 온도 이상 발생을 하면 금속이 이렇게 기화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가습기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웨이퍼가 위에 달려서 이 기화되는 그 금속 입자들이 웨이퍼에 달라붙는 현상을 이용해서 바로 이베포레이션을 합니다. 물론 이베포레이션은 지금 현재 양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들은 아니고 일부 공정에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PVD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가습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습기가 나오는 위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 손바닥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림을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되는데 모든 방향으로 다 기화가 되죠.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코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샘플, 즉 웨이퍼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스퍼터와 다른 그 공정들은 이어지는 제13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강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챕터에서 초기에는 알루미늄이 사용됐었지만 다양한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장비를 만드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더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